이번 시간에는 모스 FET의 전류전압 관계를 한번 정성적으로 퀄러테이티브하게 쭉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전자회로 수업을 들어보면 학기 초에 스퀘어로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퀘어로가 뭐지 하고 혹시 모르는 학생들 위해서 잠깐만 이 뒤로 쭉 넘어가서 여기를 한번 보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는 2분의 1 채널 길이분의 채널 폭 곱하기 모빌리티 곱하기 Cx 보통 이걸 뭐 K라고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게이트 인간 전압 빼기 문턱 전압의 전체제곱 요게 스퀘어잖아요. 그래서 전압 시그널의 제곱에 관계되어서 전류가 얻어진다. 단 여기 조건이 있죠. VD 값이 VD 셋이라 불리는 지점, 즉 VG 빼기 VT보다 높을 때 이렇게 아래의 네모 박스에 있는 식을 이용하면 모스 FET의 전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런 건 이제 컴팩 모델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식으로 쓴 겁니다. 복잡한 물리 현상을 단 한 줄의 수학식으로 써서 트랜지스터 모스펫이 어떻게 I-V 관계를 가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다변수겠죠. VG도 있고 VD도 들어갑니다. 두 개의 멀티 베리어블로 표현된 수학식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이 스퀘어로는 어, to over estimate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하게 트랜지스터의 성능 결과를 수학적인 식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퀘어로는 산업체에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배웁니까? 이게 토이 모델이라고요. 장난감 같은 모델이죠. 베이비 토이 모델 같은 거예요. 처음에 모스 FET를 동작을 수학적인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먼저 뭔가를 만들어 봐야 그 모델을 개선해 가면서 진짜 현실에 가까운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첫 장에, 첫 슬라이드에 이겁니다 하고 유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현상을 단순화를 하고 가정을 넣어서 심플하게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 가정했던 걸 부정하고 단순화했던 거를 복잡하게 뒤집어서 더 퍼펙트한 모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컴팩 모델을 잘 만들어서 산업체에 영향력을 준 곳이 이제 미국 대학의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비스팀 모델입니다. 비스팀 모델은 현재 산업계 표준이고요. 이게 다 버클리답게 모두 오픈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나중에 이런 수학에 관심이 있고 전자소자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컴팩 모델을 예를 들어 비스임을 핀펜용으로 쓰겠다. 비스임을 뭐 이게 더블 게이트에 쓰겠다. 비스임을 GAA에 맞추어서 또 뭐 해보겠다. 그래서 이 버클리 그 연구 그룹 쪽은 보면 이런 비스임 모델 그룹이 있고 전 세계 그 반도체 기업들이 웨이퍼를 제공해주고 실제 대학에서 측정해서 이런 비스임 모델을 계속 버전업을 하고 그 버전업된 것들을 산업체에 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수업 들어보면 케이던스를 쓸 텐데요. 이 케이던스 프로그램 안을 까보면 닷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습니다. 닷 라이브러리 안을 들어가 보면 다 이 버클리에서 만든 비심 CMG 뭐 컴팩 모델로 많이들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설계 수업 하다 보면 라이브러리 파일을 뭐 우리는 TSMC 250 나노 공정을 라이브러리로 끌어오겠다. 뭐 삼성 SF 뭐 학생이니까 만 45나노 공정을 들고 와서 여기다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 파일만 업데이트하면 이제 거기에 맞는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 관련된 컴팩 모델을 어, 서버에 띄워놓고 이제 여러분이 회로 설계를 스키매틱 레벨에서 하면 뭐 이제 스파이스라고 하죠. 학생 때는 P 스파이스를 많이 쓰는데 기업체에서는 다 H 스파이스를 씁니다. 그래서 H 스파이스 스키매틱 레벨로 회로 설계하고 나면 랜 리스트를 자동으로 쫙 추출해줘서 그 트랜지스터들끼리 어떻게 연결됐는지 나오고 연결된 트랜지스터를 전기회로 시간에 배운 대로 뭐 키르호프의 법칙 등등을 이용해서 쭉 회로 해석을 해줍니다. 얘가 알아서 다 풀어주고요. 풀 때 필요한 게 이런 컴팩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자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공정을 개선을 해서 소자의 특성이 바뀌면 보통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 불리는 IDM 기업들은 이런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내에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팹리스들은 이런 여기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운드리에서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주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쭉 앞으로 가서
네, 여기서부터 가봅시다. 회로 수업을 들으면서 간단하게나마 이해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가봅시다. 먼저 NMOS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N타입이니까 모스펫 단면이고요. 크로스 섹션을 비우고 소스하고 드레인은 이제 N 플러스로 진하게 도핑돼 있고 밑에 기판 바디 영역 쪽은 P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보는 대로 PN 플러스 원 사이디드 PN 접합도 보일 거고요. 네. 그래서 공핍층은 연하게 도핑된 P형 쪽으로 거의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공핍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엠모스는 기본적으로 소스 단에 컨택을 박아서 여기에 접지 라인을 붙여주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 전압, 레퍼런스 볼티지입니다. 뭐 칩 동작상 여기가 꼭 0볼트 해야 되냐?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누차 강조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2볼트에 인가해가지고 회로를 동작해도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0이라는 거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0이고 저 값을 나중에 뭔가 빼기 0을 하고 뭐 전압의 차이를 볼 때 어떤 임의의 전압하고 소스 0볼트까지의 전압 차면 0볼트니까 임의의 전압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0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여기 됐고 그다음 첫 번째 라인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 전압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VDS는 드레인에서 소스 사이 전압은 일단은 뭐 거의 0이라고 일단 가정하고요. 게이트의 전압을 조금씩 올리는데 기준은 다 소스입니다. VGS는 VG 빼기 VS고 VDS는 V 빼기 VS입니다. 근데 뭐 VS가 0이니까 그냥 VGS나 VG나 같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늘 방금 강조한 대로 VS의 값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볼트면 VGS랑 VG는 엄연히 다른 값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잘 넣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사이드월 스페이서는 없는 아주 단순한 모스 구조로 그렸습니다. MOS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게이트 시그널을 줄 겁니다. 요 단자 VS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가 VGS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D를 주는데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가 VDS.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IDS죠.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값은 어, VGS만의 only VGS여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VDS와 VGS의 함수로 설령 표시되더라도 VDS의 변동에 의해서 즉 라운드 VDS에 대해서 라운드 IDS를 하면 얘는 0에 수렴하는 하도록 소자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전압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겁니다. 일단 드레인 쪽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전압을 주고 VGS를 MOS 구조에서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턱을 넘는 전압이 스레스홀드 전압이었죠. 다시 강조하지만 바디가 P인데 요 표면 영역 이미 지난 직전 수업에 많이 강조했죠. 요 표면 영역을 N으로 바뀌는데 요 N의 농도가 N 설프가 바디하고 이렇게 같아지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보통은 요 한 10에 15승 퍼 큐빅 센티미터로 설계하니까 설피스의 농도가 일단 한 10에 15승 이상은 전자의 농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메탈 사이드 게이트 쪽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P 바디 쪽에 있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를 옥사이드 하단부로 끌어당겨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밴딩을 시킨다고 배웠었죠. 요 X 방향으로 모스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기억 안 나면 꼭 직전 학기 녹화된 거 다 보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VT보다 작을 때는 좀 낙서한 거 지울게요. 작을 때는 여기는 디플리션 레이어 온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no 인벌전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M 플러스 P, M 플러스 접합이 되고요. 요거를 요 X 방향을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컨덕션 밴드만 그릴게요. 이 서브 C만 그리고 소스고 드레인이고 뭐 가운데 일단 채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M 플러스니까 이쪽은 P이고 이게 M 플러스니까 PN 접합에서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만 이렇게 휘면 되죠. 엄밀히는 여기도 줌인을 해서 뜯어보면 살짝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EC가 있으면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 여기 변곡점 지나서 확 꺾여 가는데 요 디플리션 영역의 비율이 뭐 한 1대 만 정도 되면 이 일은 안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위로 볼록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쭉 채널 간 다음에 드레인 사이드에도 이렇게 EC가 있고 지금 VDS는 거의 0볼트를 줬으니까
요 드레인 지점하고 소스 지점 사이에는 요 에너지 레벨, 전자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은 얼라인 시켜서 그렸습니다. 그럼 이쪽도 뭐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밴드 밴딩을 그리면 끝납니다. 됐죠?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요. 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위로 볼록 쭉 아래로 네, 같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EC, EV. 그래서 연습해 보세요. 요거는 내가 지금 이 노트북에 한 개로 펜을 두 개를 동시에 못 쓰는데 저기 써볼까? 나 아이씨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진다. 되나? 안 되네. 전자펜은 하나만 인식하도록 설계돼서 두 개가 인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흰 종이에다가 펜 두 개 잡고 펜 두 개를 움켜쥐어서 요 밴드갭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에 위로 볼록 직선, 아래로 직선 이렇게 그려보세요. 됐고요. 그러면 여기 컨덕션 밴드에 존재하는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요 녀석을 Y축이 저기 전자의 농도라고 보고 아니죠. 요걸 에너지라 놓고 보고 밴드 다이그램이니까 이쪽 방향을 N 오브 E라고 놓고 그림을 그리면 N 오브 E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빠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가 빠지는 커브죠. 그래서 여기에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상상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장벽입니다. 요거는 P고 여기는 N 플러스니까요. PN 플러스의 빌트인 포텐셜 계산하는 것도 기억할 겁니다. 뭐 요거 한 10에 20승 되면 헤빌리 도핑 됐으니까 밴드갭의 절반쯤 나오겠죠? 이게 P타입은 10에 15승이니까 뭐 여기 미세하게 아래로 볼록한 건 기여도가 없으니까 빌트인 포텐셜은 뭐 밴드갭의 절반쯤 나오겠구나. 그럼 그 장벽을 넘어서는 핫 일렉트론들은 뭐 얼마 안 돼요. 그놈들은 이렇게 넘어가겠죠. 네, 근데 지금 양쪽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거의 안 줬기 때문에 넘어가면 반대로 또 넘어와서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모스 FET에서 VDS에 별다른 전압 안 주고요. 게이트에다가 문턱 전 모스 요 스택입니다. 요 MOS 스택에 턴온 되는 문턱 전압 안 넘어가는 만큼 게이트 전압 주면 사실상 여기 PN 플러스 소스 사이드죠. 소스와 채널. 그래서 소스하고 채널 사이에 그 에너지 장벽 베리어 때문에 베리어 비트윈 소스 앤 채널 이게 이제 블락합니다. 뭐 저기 일렉트론들을 어디서? From source에서부터 오는 녀석을요. source into channel이죠. 그래서 source에서 채널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읽어보면 포텐셜 장벽이 있죠. 요게 아까 말한 소스와 채널 사이 여기 있는 포텐셜 장벽입니다. 벤 다이그램 그리면 이렇게 올라간 요 장벽입니다. 요 장벽이 어떤 장벽이냐면 소스에서부터 오는 전자의 흐름 채널로 들어가는 요게 이제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하기 시작하면 요 장벽이 낮아집니다. 뭐에 의해서? 게이트의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 높게 인가하면요. 그래서 여기 다음 케이스는 VGS를 VT보다 높게 하고 VDS는 그대로 스테이 시켰습니다. 자, 이러면은 스트롱 인벌전 모드에 들어가서 잘못 그렸다. MO 지우자. MOS에서 이제 여기가 N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N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N 플러스 N 플러스 접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전에 공부할 때도 N 플러스 N 플러스 이런 접합이 있을 때 이걸 X축 방향에 대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뭐 이런 것도 했었었죠. 뭐 PN 접합만 생각하지 말고 뭐 N 플러스 N 접합은 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저항입니다. 그래서 드레인에 이제 0에 가까운 보통은 50mV 정도 인가합니다. 그래서 약한 low VDS라고도 표현합니다. 약한 낮은 수준의 드레인 전압을 일단 인가를 해서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드리프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IDS 즉 이 방향으로 전자가 가도록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윗방향에서 필드 이펙트를 이용해서 이걸 P에서 N으로 뒤집어 놓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흐르겠죠. 전자는 흘러갑니다. 소스에서 어디로요? 드레인으로. 무슨 원리인지 나옵니다. 디퓨전, 시작은 디퓨전이죠. 소스에서
이쪽으로 확산에 의해서 전자가 디퓨전 되지만 대부분의 메커니즘은 요 끝에서 끝까지 이걸 이제 채널 랭스라고 했죠. 또는 게이트 랭스라고 하죠. 뭐 L 게이트로 쓰기 너무 어려워서 업계에서 그냥 LG라고 씁니다. 그래서 게이트 랭스 영역 내에서 이제 드리프트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이 드리프트는 한참 전에 설명한 대로 전기장이 존재하는 환경 하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쿨롱의 힘을 받아서 가속 운동을 하는 전하를 띤 입자의 움직임입니다. 결국 전류의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였고 VDS는 0보다 크다. 그래서 IDS도 0보다 크다.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 더 첨언을 하면 VDS가 0이 아니에요. 한 50mV라 미미하긴 하지만 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 디플리션 리전은 요 위에 있는 디플리션 영역을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는데 엄밀히는 공핍층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여기서 살짝 더 퍼져서 밖으로 밀려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퀘어로에서는 감안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벌크 차시 모델이라고 뒤에서 배울 텐데 그 모델할 때 요 더 확산된 디플리션 영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플리션 영역이 확산되면 뭐가 문제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삐끔진 이 더 넓어진 곳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온화된 아이오나이즈드 도펀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임퓨러티들. 이 전하를 띈 거 이거 차지드 파티클이에요. 전하를 띤 입자들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임모바일하게. 이렇게 고정된 전하들이 트랜지스터 동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핍층 내에는 빌트인 전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그죠? 밴드가 휘는 거죠. P하고 N 플러스 접합이니까요. 이 내부에 전기장이 존재하는 영역이 소스 사이드는 뭐 예를 들어 요 길이가 뭐 한 50나노다. 이 드레인 쪽은 한 70나노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다라고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VGS가 VT보다 큰데, 즉 인벌전 레이어는 형성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VDS를 높이겠습니다. 로 VDS에서 하이 VDS로 강하게 전압을 인가합니다. 보통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 하이 VDS가 이제 구동 전압인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 VDD 값까지 올리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뭐 D램 계열들은 다 뭐 1볼트 내외고 로직 소자 연산용은 뭐 하이 퍼포먼스 양은 1볼트 쓰는데요. 뭐 요즘 한 0.7, 뭐 8 요 정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런 숫자는 지저분하니까요. 그냥 저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여기 VDS가 높을 때 밴드 저기 단면을 잘라서 상황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 보면 공핍층이 좀 더 제대로 확장된 모습들이 이제 나옵니다. 됐죠? 나오고 그다음 여기를 잘 살펴보면 인벌전 레이어의 띵니스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변화된 거고 나머지는 뭐 이쪽 소스 사이드 쪽은요.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길이가요. 롱 채널이기 때문에 드레인에서의 어떤 변화가 소스 사이드까지 영향을 주기에는 충분히 멀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앞에 슬라이드 잠깐 돌아가면 여기 롱 채널 전류 전압 관계 그것을 스퀘어로 띠어리로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롱이라는 의미는 진짜로 그냥 뭐 길다라고 하면 뭐가 긴데요? 10나노도 길면 긴 거 아닙니까? 10, 뭐, 1 옹스트롱에 비해서 뭐 100나노면 충분히 긴 거 아니었지만 1 마이크로미터 세상에서는 10나노만 해도 충분히 짧아요. 어느 게 긴 거예요? 너무 애매한 정의죠. 그래서 롱 채널, 트랜지스터 연구하는 사람들의 롱 채널의 의미는 드레인의 전압이 소스와 채널 여기 포텐셜 배리어 있죠. 어떤 배리어? 전자가 소스에서 채널로 다이빙해서 들어올 때 체감하는 포텐셜 배리어 즉 Pn 플러스의 그 에너지 장벽 즉 에너지 밴드 밴딩 되는 요만큼이요. 소스 채널에 이쪽이 N 플러스 이쪽이 필드 E 서브 C 그린 겁니다. 이 장벽이 이 장벽이 저 멀리 있는 드레인에다가 전압을 인가한다. 전압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의 증가 방향이라 했죠. 그럼 드레인 사이드의 컨덕션 밴드 엣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소스 채널 사이에 이 장벽에 영향을 줄까요?인데 아까 전에 요 그림 그릴 때 설명한 대로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드레인 사이드에 전압을 가하면 색깔을 바꿔서 전압을 가하면 아마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쭉
요렇게 될 거예요. 요만큼 내려오겠죠. 근데 더 세게 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더 가해볼까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여전히 전압을 이렇게 크게 가하더라도 얘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롱 채널입니다. 이런 롱 채널을 써야 사실 아날로그 설계, 특히 앰플리파이어, 증폭기 설계할 때 굉장히 좋은 후보감이 되는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채널이 길다라는 건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 하나가 차지하는 에어리어,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키우면 롱 채널 특성을 확보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이상적인 MOSFET 성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칩에 트랜지스터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집니다. 이런 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식으로건 디바이스의 스트럭처를 바꾸어서 드레인의 전압이 아주 높아지더라도 이 장벽이 유지되는 소자 설계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제 좋은 리서치 테마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이렇게 지난 반세기 동안 모스 FET 설계하고 양산된 제품들 까보면 결국은 여기 소스하고 채널 사이 장벽은 드레인 전압의 함수였어요. 드레인의 전압을 높이니까 이 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드레인에 의해서 유도된 인듀스드 베리어, 이 베리어가 지금 방금 말한 요 녀석이 요 베리어입니다. 베리어가 로어링,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앞글자 따면 DIBL, 디블입니다. 그래서 이 디블이라는 정량 지표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게 소자 설계의 지표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히 계산하는 법과 뭐 전류 전압 곡선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성적으로 어떻게 드레인이 소스 채널 에너지 장벽에 영향을 주는지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으로 잠깐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식만하고 잠깐 브레이크 할게요. 자, 여기까지 와서 그림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요게 왜 이렇게 작아지고 요건 좀 이따 뒤에 뒷슬라이드에 설명하고 요거 넓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여기가 하이 전압이 걸리니까 요 바디 영역은 별말 없으면 제가 이렇게 그라운드 하더라도 절대 바닥에다 웨이퍼 후면에 메탈 붙여갖고 전압 주는 거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이렇게 탭셀이라고요. P 플러스 만들어서 요 위에 금속 라인 줘가지고 여기가 V 바디 네, 전압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보통 0볼트를 일단은 별말 없으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P 쪽은 0, 드레인은 뭐 1볼트,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걸린 PN, 원사이디드 PN 접합입니다. 이제 요거 봅시다. 밑에식. 이것도 예전에 드리프트 커런트 공부할 때 나왔던 수식이에요. 전류는 어떻게 쓰면 되지? 그때 이제 P타입, 뭐, 반도체 실리콘 덩어리 하나 있다고 치고 여기에 양단에 전압차 주고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해 보는데 요 단면적이 있으니까 이걸 나누어서 커런트 덴서티 J로 해가지고 J는 뭘까요? 하면 단위 전하량에다가요. 여기에 홀이 몇 개 있나요?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전압을 가했으니 거기에 드리프트 되는 속도가 얼마인가요? 요걸로 드리프트 커런트는 쓸 수 있다라고 한참 전에 네,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면 돌아가서 살피세요. 커런트 덴서티는 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캐리어가 있느냐. 지금 P타입이라 제가 P 농도 쓴 겁니다. 이게 N형이었으면 여기 전자 농도 N 쓰면 돼요. 단위 부피당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에 비례하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드리프트 되어서 속도를 내느냐. 드리프트 되는 속도는 인가된 전기장, 요 사이에 걸린 전기장, 요 전압을, 그리고 전압을 오른쪽에 줬으니까 요렇게 전압 줬으니까 전기장은 요렇게 형성되겠죠? 그럼 그거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네, 모빌리티라고 했죠. 실제 드리프트 속도하고 잘못 그랬다. 전기장을 올리면 드리프트 속도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고 요 슬롭이 모빌리티라 불리는 뮤였죠. 모빌리티의 정의도 네, 다 했었죠. 네, 충돌간 평균 시간에다가 차지 단위 전하량에다가 여기 잘못 썼다. 충돌간 헷갈려. Q, M, 뮤. 충돌 간 평균 시간. 예, 분모에 들어오고 여기 질량일 겁니다. 네. 질량이 가벼우면 모빌리티 올라가고 뒤집었다. Q 타우 나누기 유효 질량, U 이펙티브.
아, M 이펙티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슬롭을 볼 거니까 VD는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이니까 요 VD 자리에 뮤 E로 바꿔 쓰고 나머지는 QP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J를 P에 대해서 쓰니까 Q 쓰고 뭐뮤 모빌리티 P 타입이고 P에다가 전기장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거 N까지 다 감안한 거면 Q는 앞에 뽑았고 뮤 N 전기장 뭐 이렇게 해서 요 전체를 컨덕티비티 시그마라고 해서 J는 시그마 E가 사실은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설명 예전에 했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돌아가서 한번 쭉 리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잠깐 상기하면 아래쪽에 있는 식을 이제 금방 쫓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커런트 덴서티가 아니고 전류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면적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MOS 구조가 있는데 얘 3차원으로 조감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드레인 사이드도 이렇게 뻗어 있겠죠. 이렇게 네, 나요. 네, 대충 최선을 다해 그리고 있습니다. 이 눈에 와도 이렇게 해서 밑으로도 정션이 이 뒤로도 네, 뭐 요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 아까 채널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채널 길이 LG고요. 요게 이제 채널의 폭 위스가 됩니다. 채널 폭 위스가 있고 채널 랭스 L이라 할게요. 자, 근데 그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요, 요 단면 보이죠? 아래쪽에. 여기서부터 전자들이 방출이 되어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단면으로 전면에서 보는 건 요 제일 앞라인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가는 것만 그려뒀는데 실제 똑 동일한 전자가 뒤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n 번째까지 서 있을 겁니다. 고로 요 전류는요 보통 단위 암페어인데 퍼 마이크로미터로 나눕니다. 요 무슨 길이 단위 길이당 전류인데 그 길이가 어느 길이에요? 위스입니다. 위스. 네. 그 논문을 읽을 때도 나중에 그 뭐 어떤 연구 그룹에서 나온 트랜지스터가 뭐 전류가 얼마 나왔어야 하는데 그거 항상 저 논문 심사할 때도 봐요. 그래서 그 단위 폭당이야 그냥 찍어서 측정한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연구 결과 정리 잘못해가지고 논문 낼 때 보면 그냥 전류값 그대로 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암페어를 반드시 단위 면적으로 그 폭으로 쪼개야 되는데 그 이슈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더 와이드하게 설계하는 거죠. 더 와이드하게 설계하면 당연히 이게 W1하고 이만큼이 W2면 당연히 전류 2에 해당하는 거 I2가 요 1에 흐르는 I1보다 당연히 크겠죠. 폭을 넓혔었으니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마치 자기네 트랜지스터 전류 더 흐른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건 명확히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단위 폭당으로 평가를 해야 돼서 이런 거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냐 안 했냐로 봅니다. 그래서 normalize 이런 거죠. IDS which is normalized to channel width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별 말 안 하면 amp per micrometer이고 저 단위 길이는 채널의 폭입니다. 채널 랭스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J는 면적당 전류인데 이 단위 면적이 L과 W의 곱이겠죠. 아니, L과 W와 이 정션 뎁스입니다. 이게 L 아니에요. 정션 뎁스. 요 라인 색깔 바꾸죠. 어, 요 라인하고요. 요게 W죠. 요 정션 뎁스는 보통 뭐 XJ라고 쓰면 면적은 W 곱하기 XJ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W를 요 놈이 들고 가는 겁니다. 요렇게 들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들고 가서 지금 J 대신에 I로 넣었으니 W를 원래 J는 나눈 값인데 얘는 W를 어딘가 살려야 되니 우측항으로 넘겨서 여기 W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겁니다. IDS는 폭을 넓히면 두 배 넓히면 전류도 두 배 늘어난다. 사실 이 얘기도 굉장히 네로우한 트랜지스터에서는 정확히는 안 맞습니다. 폭을 30% 줄이면 전류가 30% 주냐? 아니요, 그보다 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리버스 네로우 위스 이펙트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네, 요 W 나온 거 설명했고 그 다음은 J는 단위 전하량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 단위 전하량 역할하는 놈이 요 놈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입니다. J는 그 밀도라서 단위 전하량이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전체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전류 흐르는 건 요 뒤꿈친.
인벌전 레이어의 토탈 전하량이고 그 다음 흘러가는 속도 드리프트 벨라시티 V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 보면 요 V만 뮤2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이 전기장 어디서 왔지? 드레인에 전압 가했잖아요. 근데 그 전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려 있죠?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 그 길이는 뭐지? L입니다. 전기장은 볼트 퍼 센티미터잖아요. 단위 길이당 전압차예요. 근데 여기 모스 FET에서 전기장은 네, 채널 길이 분의 네,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 쭉 한번 감상해 보세요. 아, IDS는 얘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요 다음 얘기로 또 잠깐 브레이크를 했으니까 다음 얘기로 가봅시다. 그 다음 얘기는 어,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보다 높였으니까 여기에 인벌전 레이어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드레인 전압을 하이 VD라고 앞에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0보다는 크다라고 했죠. 0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0보다 큰데 얼마나 더 키우느냐 중에 하나가 요 값입니다.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게이트의 전압을 충분히 높였는데 뭐 이거 지금 엠모스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문턱 전압은 양의 값일 거고 인핸스먼트 모드라 뭐 한 0.2V 된다고 하고 게이트 전압을 뭐 한 0.4 이 정도 줬다고 하면 빼면은 0.2니까 0보다 큽니다. 자, 이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인데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가보면 요거는 좀 뒤에서 설명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뭔가 왜 이 부분이 일정하게 컨스탄트하게 두께가 유지되다가 여기서는 유지되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얇아지고 있죠. 근데 VDS가 0보다는 큰 거예요. 근데 크긴 큰데 0보다 VG-VT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가 딱 두께가 사라집니다. 저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냥 그렇다던데요 하고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다반사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읽어봅시다. VD가 증가를 해서 어느 정도로 같아질 만큼 증가하냐면 VG-VT입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요식이에요. VDS는 VG-VT. 이때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전하 밀도죠. 여기 안에 있는 N이니까 전자의 밀도입니다. 근데 어디냐면 드레인의 엔드 사이드입니다. 즉 채널의 드레인 엔드 사이드니까 요 지점입니다. 이걸 이제 보통은 여기를 x 이퀄 0이라 잡으면 요거는 스페이서를 따로 쓰지 않은 그냥 아주 단순한 심플한 모스 FET 구조라면 채널 길이 L 하고 일치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때 그 인벌전 레이어 차지 덴시티가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것 현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스케치하고 봤더니 여기다 빨래집게 꼽아가지고요. 예, 딱 누르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야,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말 안 들어서 요즘은 이런 선생님 없겠지만 말 안 들으면은 빨래집게 가지고 입술로 이렇게 팍 눌러가지고 벌칙 줬던 선생님 있어요. 요즘은 그러면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근데 내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누구랑 말 안 할 겁니다. 은퇴하셨으니까. 어쨌건 그런 걸 이제 핀치해서 오프 뜯어내는 겁니다. 요 부분이죠. 핀치 오프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익혀서 채널이 뭐가 됐다고요? 핀치 오프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저게 왜 핀치 오프가 될까를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달달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요 위에는 분명히 MOS 구조가 있고요. 요쪽도 MOS 구조가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르길래 드레인 엔드 쪽에 있는 그죠 채널의 드레인 엣지 쪽에 있는 요 뭐 그냥 x 이퀄 l에서 조금 알파는 0보다 큰 값으로 해서 살짝 들어온 공간을 보면 인벌전 레이어 띵니스가 얇고 얘는 x 이퀄 뭐 0보다 조금 큰 공간인데 거기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뭐 이럴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반도체 영역은 지금 옆에 있는 M 플러스에 딱 붙은 거 이제 빼기 알파라고 하는데 그냥 L이라고 할게요. 딱 그 지점만 놓고 보면 요 선이겠죠. 요 지점만 놓고 보면 M, O, S인데 S가 M 뿔이에요. 그죠? 조금만 넘어가면 요 지점만 놓고 보면 걔는 M, O, S인데 S가 N이에요. 인벌전 레이어인데 지금 핀치 오퍼가 되면 거기는 N이 없어요. 그냥 디플리션 영역이에요.
하여튼 요 상황을 좀 머리에 놓고 여기다가 지금 내가 뭘 했냐면 VG 빼기 VT라는 전압을 인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핀치오프가 된대요. 거꾸로 핀치오프를 만들기 위해서 즉 MOS 구조에서 반도체 쪽에 인벌전 레이어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 거기서 조금만 이동하면 생기고 조금만 덜 이동하면 안 생기고 그걸 만드는 그 크리티컬한 전압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게이트 단 메탈 게이트 단에는 VG를 인가하죠. 네, 뭐 당연히 기준은 VGS입니다. 뭐 S 쓸 필요는 VGS인데 S는 0이라고 하면 그냥 VG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x 이퀄 l인 지점에서 m하고 s하고 지금 모스 캐패시터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m하고 s 사이의 전압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스 캐패시터에서 인벌전 레이어가 생기는 원리는 MOS에서 s는 0이라고 잡고 m에다가 게이트 전압 주고 우리가 다 디플리션, 어큐뮬레이션, 인벌전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x 이퀄 l인 이 지점에서 내가 드레인에 이 정도의 전압을 가하고 게이트의 전압은 VG를 줬어요. 차이를 보세요. M하고 S 사이에 전압 차이 델타 V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위에 윗단 탑 일렉트로드에는 VG, 밑에 쪽은 VG 빼기 VT예요. 빼보세요. 넘어갑니다. VT예요. 그래서 이 전압 차이는 VT만큼, 스트레스홀드 전압만큼 인가한 겁니다. 그럼 다시 MOS 공부할 때 돌아가 보세요. MOS 구조에서 반도체 쪽에 0볼트, 메탈의 게이트 쪽에 VT만큼 인가하면 그때 딱 인벌전 레이가 처음 점처럼 생긴다고 공부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점처럼 생기는 게 여기 점으로 여기 딱 나타난 거예요. 그거 다 배워놓고요. 이렇게 설명 직접 안 해주면 이건 이거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핀치오프는 핀치오프고 모스캡은 그건 또 그거고 다르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내가 뭐 힘을 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 x 이퀄 l이잖아요. 거기서 좀 더 왼쪽에 아주 미소하게 x에서 l에서 아주 델타만큼 살짝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거기는 그러면 뭐 위에 있는 메탈 쪽은 VG를 인가했고 아래쪽에 소스는 일단 여기가 VD죠. 그럼 이쪽으로 쭉 화면이 왜 멈추지? 쭉 내리면 여기가 VS인데 이게 0이잖아요. 그럼 0이면 VD가 예를 들어 VG 빼기 VT잖아요. 지금 인가한 전압이. 그러면 결국 요 값은 0보다 큰데 뭐 예를 들어 이게 한 0.5라고 합시다. 그럼 VS는 0이죠. 그럼 저 채널 한가운데는 얼마쯤 될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복잡한 거 생각 안 하면 절반인 0.25V일 겁니다. 뭐 요쯤이면 0.3이겠죠. 그럼 0.4. 그러면 X 이퀄 L에서 0.5V라 했으니 X 이퀄 L에 조금 왼쪽으로 이동한 곳은 아마 반도체 쪽에 인가된 전압은 VG 빼기 VT에서 조금 뭔가를 더 뺀 값일 거예요. 한 0.48? 뭐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x 이꼴 l 빼기 델타인 지점의 위에 MOS 구조의 M에는 VG를 인가했고 반도체 쪽은 VG 빼기 VT에서 조금 더 뺀 거예요. 이때 M과 S 사이의 전압차를 계산해 보면 VG에서 요 동그라미만큼 빼면 되죠. 그러면 VT 더하기 델타 나옵니다. 되죠? 빼세요. VG 빼기 바로 열고 이만큼 덜어내면 되죠. 그러면 문턱 전압보다 소폭 높은 전압이 지금 x 이퀄 l 빼기 델타인 요 지점에서 위아래 m과 s 사이의 전압차예요. 문턱 전압보다 조금 더 줬어요. 전압을. 그러니 당연히 인벌전 레이어는 두꺼워지고 있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는 점처럼 생기고요. 여기는 조금 두꺼워지고요. 결국 가다 보면 네, 충분히 두꺼워져서 더 이상 확장 안 됩니다. 그 MOS 캡에서 공부했던 얘기인데 하나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시그널은 반도체 쪽의 S 라인 이 반도체 영역의 전압은 여기 X 이퀄 L인 지점은 반도체 쪽의 전압이 VG-VT고 뭐 여기 L에서 X 이퀄 L에서 좀 빠진 영역은 반도체 쪽 전압은 VG 빼기 VT보다 좀 빠질 거고요. 네. 하지만 여기 X 이퀄 L이나 L 빼기 델타나 위에 인간 전압은 VG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드레인 사이드 쪽의 인벌전 레이어의 두께가 소스 쪽은 일정하게 균일하게 유지되는데 드레인 사이드는 얇아지면서 결국에는 꼭 찝히는 핀치오프가 되는지 언제요? VDS가 이렇게 전압이 인가됐을 때 저런 상황이 생기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서킷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회로 하시는 분들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안 해주시고 그냥
요렇대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해되지? 이러는데 내가 속으로 교수님 이해돼요? 하고 내가 가끔 소주 한 잔 먹으면 물어봅니다. 잘 설명 못합니다. 명확하게 요렇게 설명하면 학생들이 잘 쫓아와서 힘줘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얘기는 VD를 계속 요 바로 앞 슬라이드는 VD가 0에서 출발해서 0보다 조금 더 크다고 했고 그 다음 뒷장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거냐? 넘어가면 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크게 가보자는 겁니다. 계속 VD 값을 올리면 그 다음 소스에서 드레인 사이 그 채널 영역에 인버전 레이어의 모양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더 진행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점처럼 인버전 레이어가 생기죠. 정말 포인트 라이크 채널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표현한 겁니다. 점과 같은 채널 영역이 생기는데 여기서 VD 값이 VG-VT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VG 빼기 VT 요 값보다 좀 더 더하기 알파만큼 된 걸 드레인에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x 이퀄 l인 지점의 인벌전 레이어는 진짜로 없어지겠죠, 이번에는. 아까 위에서 여기서는 메탈과 반도체 사이의 전압차가 정확히 VT였는데 여기서는 메탈과 반도체 쪽의 요 양단의 전압 차이는 요 플러스 알파만큼 밑단에 더 줬으니 빼기 알파만큼 더 전압차가 생기겠죠. 그럼 전압차가 이게 지금 드레인 쪽을 더 높은 전압을 가하니까 알파만큼 M과 S 사이는 줄겠네요. 그 줄기 때문에 여기는 인벌전 레이어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럼 알파만큼 가 있으면 X 이퀄 L에서 좀 안으로 델타만큼 들어온 어떤 지점이 아마 딱 메탈과 반도체 짝이 전압 요 델타 V가 VT만큼 딱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를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야, 그 VD가 있잖아. VG 빼기 VT보다 더 높게 요렇게 인가하면 말이야. 핀치오프 지점이 더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하나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여기 전자 많은 거 알겠어요. N뿔이잖아요. 드레인으로 도착해야 전류가 흐르죠. 근데 여기 인벌전 레이어잖아요. 전자 N형, P가 N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요. N 플러스 P는 포텐셜 배리어가 있는데 이걸 위에 MOS 구조에 요거 문턱 전압 이상 인가해서 채널을 열어서 전자가 디퓨전 되고 그다음 드레인 전압이 0이 아니니까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으니 드리프트 되어서 드리프트 디퓨전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가 오는 거 이해돼요. 뭐 인벌전 레이어까지 왔어요. 여기 전자 많으니까. 근데요, 요 부분, 이 책에서 설명한 요 델타 L이라 써둔 요 부분, 여기선 전자가 갈 수 있어요? 그 인벌전 레이어 없는데 그 물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멘붕이 옵니다. 분명히 드레인 전압은 충분히 높고 게이트도 문턱 전압보다 높으면 전류 전압 곡선에 따르면 스퀘어로에 따르면 전류는 흐른다 했는데 아니 이 시험 문제 지문을 읽고 나니 요 델타 L에는 전류가 안 흐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 내가 잘못 배웠나? 내가 공부 잘못했나? 하고 이제 시험 시간에 멘붕이 옵니다. 그런 건 예전에 강의할 때는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서 여기 지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이 영역에서는 왜 why current can flow입니다. 왜 흐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인벌전 레이어가 분명히 없어요. 근데 전류는 흘러요. 석창이 왜 그러는지 물어봅시다. 네, 녹음 끌게. 우리 토론을 잠깐 했는데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왜 여기에 이쪽으로 와서 왜 여기 델타 L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느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느냐, 인벌전 레이어가 없음에도 정답은 VD가 요 VD 셋이라 돼 있는데 요게 요만큼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VD 셋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 있네요. 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 전압은 VG에서 VT만큼 낮은 거죠. 네. VD 셋이고 요 VD는 VG 빼기 VT보다는 높죠.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등호로. 그래서 여기 X 이퀄 L 하고요. 여기는 이제 교과서대로 L에서 델타 L만큼 내려온 요 지점 차이에는 전압차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전기장이 있는 거고 전기장이 있는 곳에 핀치 오프 되어 있는 여기에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속도 내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속도가 0으로 되진 않겠죠. 그럼 들어오면 전기장이 있어요. 방향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계속 드리프트 되어서 갑니다. 그래서 인벌전 레이어가 없어도
전자는 드레인 엣지까지 쭉 운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인벌전 레이어가 없다고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오해와 착각과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단순히 여기가 이렇게 비금친 인벌전 레이어가 드레인에서 소스까지 연결이 됐으니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것도 망언입니다. 인벌전 레이어가 소스 엣지에서 드레인 엣지에 연결되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디퓨전 되어서 넘어오고 그다음부터는 드리프트 되어서 그냥 갑니다. 인벌전 레이어가 생겨서 여기에 전자가 충분히 생겨서 전류를 흘리는 소스 근원이 생긴 것이지 드리프트 되는 거는 인벌전 레이어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드레인에 0 이상의 전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 내가 학부 시절에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어.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서 정말 저 질문, 왜 인벌전 레이어가 없는데 전류가 흐를까? 너무너무 내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동기들한테도 물어보고 공부 좀 한다는 선배한테 물어봐도 뒤통수 그냥 외워 임마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 지날 때마다 학생 시절에 얻었던 그 답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오른쪽 읽읍시다. 자, 그래서 VD가 증가를 해요. VG 빼기 VT 이상으로요. 요겁니다. 증가했을 때 그 핀치 오프 되는 영역의 길이라고 했는데요. 핀치 오프 되는 게 요런 현상이라고 했고 요 핀치 오프 되는 요 길이를 이제 핀치 오프 랭스라고 더 랭스 델타 L은 핀치 오프 영역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그 확대 아까 확대 어떻게 하지 말자. 요 구간을 pinch of region이라고 합니다. 그 리전의 가로 채널 방향 길이를 length라고 했고 여기 책에서는 델타 L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델타 L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VD를 더 고전압을 향해 가면 pinch of 영역은 확대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때 인벌전 레이어를 어크로스 가로질러서 인가된 전압은 항상 요거래요. VD set이라고 정의 내릴 거고 VG-VT 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전류값은 saturation 된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인벌전 레이어를 가로질러서 인가된 전압은 항상 VD set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인가된 전압은 항상이 always 드레인 전압이 VG 빼기 VT, 즉 VD 셋이라고 명명한 VD 셋보다 더 높은 전압을 얼마를 더 주건 요 이꼴 기준으로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걸 이꼴로 쓰면 여기 더하기 알파만큼 뭔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 알파 값이 0.1이건 100이건 만이건 난 모르겠고 극악과 무관하게 인벌전 레이어 가로지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인가된 전압은 항상 VG 빼기 VT예요. 왜냐하면 핀치오프 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 핀치오프 지점의 반도체 쪽 사이드의 전압은 VG 빼기 VT라고 요거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벌전 레이어 좌측 우측은 엣지에서 엣지까지는 항상 일정한 전압이 인가돼요. 그래서 전류값은 포화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VD 셋의 값이 얼마냐? 즉 VG 빼기 VT니까 요거는 내가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MOS 스트럭처에서 VT 값을 얼마로 설정할 거냐? 이거는 결국 바디 쪽의 P타입의 농도, 게이트 옥사이드의 T악스의 두께, 그다음 위에 들어오는 메탈의 소재, 워크 펑션의 값 이런 MOS 시스템에 의해서 VT는 결정되는 요인이에요. 이건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설계하면 돼요. 그다음 게이트는 서킷 디자이너가 내가 이 회로에서 이 모스펫은 게이트 전압 얼마 줄 거야 라고 정하는 값입니다. 디자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얼마로 하고 소자 공정 엔지니어가 VT 값을 이렇게 설정해서 제조 공정을 끝내면 VD 셋은 각 테크 노드마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값에 의해서 모스펫이 흘릴 수 있는 포화 전류, saturation current는 셋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MOS FET가 가지는 장점이자 뭐 태생적 뭐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학생 시절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질문입니다. 그럼 왜 전류가 포화가 돼요? 아니, 드레인에 전류를 저렇게 세게 줬는데 왜 전류는 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느냐? 즉, 여기 IDS, 이쪽이 VDS면 여기가 VD 셋이니까 VG 빼기 VT 값에 해당하는 어떤 VD 값이에요. 근데 그걸 이름하여 VD 셋이라 한 건데 요거보다 높은, 즉 VD가 VD 셋보다 높은 경우에는 ID 셋이라고 불리는 saturation IDS가 흘러요. 그 값이 여기 이렇게 일정하게 찍혀 나옵니다. 즉, 이 ID 셋은 VDS의 함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함수겠어요? 얘가 정한다며. 그래서 VG의 함수일 뿐입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은 전자회로 책에서 ID 셋은 2분의 1 뮤 C 악스 곱하기 L분의 W 채널 랭스분의 폭입니다. VG 빼기 VT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스퀘어로라고 배웠을 겁니다. 여기 VD 없어요. 내가 VD의 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ID 셋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러냐고요, 내 질문은. 왜 세츄레이션 될 수밖에 없느냐가 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잠깐 정지를 합시다. 자, 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느냐에 대한 이해를 잠깐 디스커션 하면서 진행해 봤는데 이제 요약을 해 봅시다. 이건요, 펜. 이 방향으로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컨덕션 밴드 했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빠지다가 쑥 꺾여서 나옵니다. EC 드레인 사이드고 여기는 소스 사이드입니다.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드레인 쪽에 전압이 충분히 0보다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대충 여기는 이제 드레인 전압이 대충 VD 셋이 되는, 즉 VG-VT 정도 되는 드레인 값입니다. 요 VD는 VD 셋보다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내려와 있죠, 여기가. 요 라인보다.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밴드가 휘어져 있으니까 밴드가 휜다는 건 컨덕션 밴드가 X 방향, 요 방향이 X고 요게 에너지죠. 그래서 컨덕션 밴드 X에 대해서 어떻게 기울어져 있느냐를 미분하고 Q분의 1을 곱하면 전기장이 나온다고 했었으니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습니다. 고로 여기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분포하고 있는 전자 중에 요 포텐셜 장벽을 넘어서는 전자는 요만큼의 전기장이 있으니 여기 미세하게라도 이게 누워 있어요. 기울기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더 가팔라지는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드리프트 되어서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여기까지 딱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전자 없는 영역이에요. 디플리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만 딱 전자가 유입이 돼요. 그리고 이 유입되는 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얘입니다. 얘. 포텐셜 베리어요. 포텐셜 베리어 to electron from source into the channel 이에요. 요 포텐셜, 내가 아까 요 표현했잖아요. 여기 있네. 요거. 요거예요, 요거. 아까 여기서 여기 라인에 있는 밴드 다이그램 요 기억나죠? 원사이디드 PN 접합. 요 장벽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하는데 요거 넘어가는 전자 요만큼의 에너지 이상을 가지고 유입되는 놈이에요. 근데 요 놈은 정해져 있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요거는 소스잖아요. 소스 엣지에 있는 요 위에 있는 MOS 구조 여기요. 요거요. 여기 있는 MOS, MOS. 요 놈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게이트에 VG 빼기 VT만큼 인가돼 있어요. 여기 VG가 VT보다 크죠? VG VT보다 크다고 지금 이거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되는 유입량은요, 일정해요.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정한 양이 들어오고 여기 핀치 오프 지점까지도 양단에 인가된 전압은 VD 셋, VG 빼기 VT로 요 내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도 일정한 전기장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유입되는 거 일정하죠. 일정한 전기장이 저 핀치오프 지점 소스 엣지에서 핀치오프까지 일정하죠. 그러면 전류 일정히 흘러요. 그 다음에는 그게 여기에요. 딱 여기 일정한 지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는 계속 전류가 증가하겠죠. 인벌전 내 밀도도 늘고 드레인의 전압도 늘고 하니까 전류가, 그러니까 이거 IDS, VDS는 이거 그 저항이에요. 저항. 이렇게 올라가는 저항이에요. 전압 늘면 전류 느는 저항인데 내가 설명한 요 지점부터 이렇게 갈 때 VD가 VD 셋보다 큰데 왜 전류가 일정하느냐? 일단 요 VD 셋에 들어오는 요만큼이 일정하다. 왜냐? 요 포텐셜 장벽이 일정하니까 유입량도 일정해요.
그 다음은 VD를 더 늘리잖아요. 요거. VD가 VD셋보다 더 클 때는 왜 더 전류가 안 늡니까? 요쪽으로 유입되는 전자의 양에 변화가 없어요. 설령 드레인을 더 강하게 해서 밴드가 이렇게 해서 드레인을 더 높이고 심지어 더 높여도요. 폭포의 높이만 높아졌을 뿐 유입되는 전자의 값은 요 놈이 결정하는데 그 놈은 소스 사이드의 MOS 구조의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결판 끝났어요. 그래서 IDS vs VDS 플러스에서 여기가 일정하다고 할 때 요 값은 아이고, 어떤 주어진 VGS 빼기 VT 값이 어떤 뭐 주어진 값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옵니다. 봐봐. VG가 VD보다 큰데 요거는 VG가 0.1일 때고요. 얘 커브는 0.2일 때고요. 얘는 뭐 0.3일 때고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 번 측정한 거예요. 방금 앞에 슬라이드는 어떤 하나의 주어진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 ID vs VD를 측정한 거고요. 이 뒤에 슬라이드는 VG를 1번 VG, 2번 VG, 3번 VG, 4번 VG 하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찍어서 한 장의 장표에 ID, VD 플러스 같이 그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츄레이션 되는 커런트 값이 다 다르죠.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유입되는 양을 네가 건드린 거예요, 게이트가. 네, 유입되는 양은 게이트가 건드려요. 출력되는 드레인단은 드레인 아무리 높여보세요. VD 셋까지만 늘지 VD 셋 넘어가서부터는 더 안 늘어요. 이유는 유입되는 양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PN 접합의 리버스 바이어스 인가했을 때 작지만 일정한 전류가 계속 흐른다. 리버스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을 주건 마이너스 2볼트를 주건 흐르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리버스 커런트는 세츄레이션 되죠. 그 이유가 공핍층에 유입되는 소수 캐리어 P형의 전자, N형의 홀이 공핍층에 유입되는 양은 PN 접합 양단의 리버스 바이어스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입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되는데 다만 유입되는 놈이 이번에는 소스 채널 엣지 쪽이었고 거기에 있는 MOS 시스템의 M단에 있는 게이트 전압이 얼마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핀치오프 되는 지점 여기가 이제 또 핀치오프 영역에 유입되는 초입이죠. 거기 유입되는 전자는 여기 소스에서부터 온 게 그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핀치오프 영역에서도 유입된 양이 일정하니까 드레인 전압을 VD셋보다 아무리 높여보세요. 늘어나는 전류값은 없을 거예요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된다는 이 표현. 이 세 줄 설명하려고 정말 열심히 떠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벌전 레이어를 가로질러서 형성된 볼티지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VD 셋 이게 항상 요렇게 셋 되기 때문에 이 셋이 여기에요. 여기 이 지점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하죠. 소스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요 지점, 요 문턱을 게이트가 반도체 쪽보다 문턱 전압 이상으로 벌어져 준 거예요. 여기 M과 요 S, 요 양단 사이에 전압을 VT 이상 걸어줬기 때문에 전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은 내가 셋 정해놨다고. 게이트 전압 안 바꿨잖아요. 게이트 딱 주고 지금 드레인만 쫙 올리는 상황이니까 게이트가 일정할 때 유입되는 양도 일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이 성립이 하는 겁니다. 인벌전 레이어에 어, 인가된 전압은 항상 VD 셋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드레인 전압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등호.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냐? 여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를 얘기해 볼게요. 요게 0.2V다. 요게. 그러면 요 끝에서 핀치오프 지점 여기까지가 0.2예요. 근데 이번엔 더 높였죠. 뭐 예를 들어 한 0.5를 줬다고 합시다. 얘는 0.2예요. 0.5가 0.2보다 크죠. 그럼 빼기 값이 0.3 어디 걸리느냐?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전히 0.2가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0.3이 걸려요. 그래서 이를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거는 한 이 정도 꺾이고요. 0.2, 0.3이니까 요만큼이 0.2잖아요. 0.3이 좀 더 크게 이렇게 가파르게 하지만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가파른 전압 변화를 경험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됐죠? 이제 느낌이 와요. 이 모스 FET에서 채널 영역 소스 드레인의 전자가 어떤 에너지 지형 위에서 에너지 프로파일 하에서 전자 한 마리들이 이렇게 굴러서 드레인까지 가는지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3D 이미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되고 머리에 들어와야지 그냥 교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자기 혼자 앉아서 책상 벽 보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강의해 보세요. 혼자서 독백하는 거야. 모스FET는 왜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그럴까요? 왜 핀치오프는 생길까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시원하게 하세요. 자기 스스로 시원한 답이 안 나오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잠깐 끊고 브레이크를 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네, 그 다음 다룰 얘기는 이 부분입니다. 요거. 그 전체 채널 길이 L이 있죠. 이 L은 물리적인 길이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설계하면 소스 엣지에서 드레인 엣지까지 이 정션이 명확하니까요. 정션 라인을 따보면 네, 채널 길이가 나오고 사실 또 이게 스페이스 없는 심플한 디바이스 구조에서는 뭐 요 게이트의 가로 길이가 물리적인 어떤 미세 패턴의 길이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또 트랜지스터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웨이퍼 상에 만들어지게 되면 네, 요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이만큼 길이가 있죠. 이런 걸 이제 CPP라고 합니다. Contacted Poly Pitch라고 하는데요. 이 폴리가 게이트입니다. 과거에 게이트 물질은 다 폴리실리콘을 썼기 때문에 그냥 폴리다라고 하면 업계에서 그 게이트 라인이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게이트는 이제 이 수직 방향으로 폭도 있고 가로 방향의 길이도 있는데요. 그 게이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면 그 옆에 또 트랜지스터를 붙여서 최대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란히 앉히는데 옆으로 바짝 붙여서 앉혀야 집적도를 높이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을 상상해 보면 잠깐 앞으로 여기다 그릴게요. 생각해 보면 요게 이제 채널 길이고 요게 채널 폭이 되겠죠. 그 옆에 또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요게 채널 폭 이건 랭스가 됩니다. 이때 그 요게 이제 폴리실리콘이라서 폴리인데 여기 이제 신호를 줘야 되니까 요 위에다 이제 이렇게 컨택 기둥을 받겠죠. 기둥은 이렇게 부피를 가지는 음각 기둥이니까 이걸 다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컨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컨택이 되어 있는 폴리입니다. 그래서 contacted poly입니다. 이 contacted poly의 피치의 기본 개념은 여기 왼쪽 어깨 쭉지에서 옆에 놈 왼쪽 어깨 쭉지까지를 이제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라는 영어 단어가 가지는 의미이죠.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최소 선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선이잖아요, 선, 라인. 업계에서 이걸 그냥 라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라인하고 라인 사이의 폭, 피치를 살펴보자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치를 뜨면 또 옆에 하나 더 패턴을 만들면 WL이 있으면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피치가 있겠죠. 그 이 피치를 이제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걸 F라고 표현하고 피처의 F입니다. 피처 F다. FEATUR이니까. 근데 이게 2F가 되는 게 요만큼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길이잖아요. 트랜지스터에. 그 요게 F고 그 다음이 또 F가 됩니다. 그래서 F 더하기 F는 2F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과거에 미세 패턴 노광 공정 기술의 한계에 봉착해서 약간 꼼수 같은 걸 씁니다. 야, 어차피 F를 낮추어야 2F도 줄어들고 그래야 이 라인 이쪽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니까 더 좁은 공간에 트랜지스터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보통의 기본 가정은 채널 길이 L도 이게 F에 해당하는 수니까 F가 줄면 채널 랭스도 짧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생기는 부작용을 이제 전문 용어로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합니다. 숏 채널 이펙트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안 좋은 거예요. 채널 길이가 짧아지더라도 롱 채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오늘 배웠던 VD 값이 아무리 늘어도 ID 값은 세츄레이션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얘예요, 얘. 보이세요? 델타 L이 L쯤 되고 델타 L이 L보다는 훨씬 클 때는 요 케이스에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의 동의어가 롱 채널 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요 놈은 보세요. IDS가 VDS의 함수이잖아요. 그죠? VDS가 커지니까 IDS의 값이 높아지고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가 지배받는 구조예요. 언제?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채널 길이가 짧아진다는 건 위에서 쳐다본 패턴을 보면 라인과 라인 사이에 피치, 2F가 좁아지는 겁니다. 즉, 공정 기술이 더 미세화를 가면 갈수록 이런 숏 채널 특성은 점점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레이아웃 하는 엔지니어들과 디바이스 엔지니어들이 꼼수를 쓴 게, 그래, 2F는 줄일게. 근데 채널 길이는 덜 줄일게.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F인데 이 다음 테크놀로지에서는 2F를 줄였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2F가 요만큼, 자, 위에서 보면 요 같은 라인에서 여기가 요렇게 내려왔죠? 좁혔어요. 대신에 꼼수를, 뭐 꼼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영리한 방법은 요게 뭐 10이었어요. 근데 얘는 2F는 예를 들어 이것도 똑같이 10이면 20이었어요. 근데 2F를 좀 줄여서 보통 30% 스케일링 다운하니까 14나노가 된 거예요. 그럼 F 여기 7이어야 돼요. 여기도 7이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얘를 한 5 정도 하고요. 얘를 9로 해요. 그래도 2F는 준 거잖아요. 줄인 건 맞아요. 집적도는 올렸어요. 동일한 칩 면적의 트랜지스터 개수는 2배로 올렸어요. 가로를 30% 줄이면 세로도 30% 줄어서, 알잖아요. 이거 설명했잖아요. 1인 면에 트랜지스터 한 개 있는데 칩을 이 스케일링 다운해서 가로 세로를 0.7, 0.7이 되도록 하면 면적이 0.49니까 0.49면 0.5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스터 하나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바꿔 보면 동일한 칩 사이즈 1에 트랜지스터가 0.5, 0.5씩 면적 차지해서 두 개가 들어간다라는 효과죠. 그러면 길이 방향에서는 1이 0.7이 되니 항상 피처 사이즈를 30%씩만 X축, Y축, G축, 뭐 G축은 노내고 XY 방향으로 30%씩만 스케일링 다운 해주면 어떤 식으로건 동일한 칩 사이즈에 들어가는 TR 개수는 더블이 돼요. 메모리로 따지면 1기가가 2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칩 사이즈 크기 변동 없이. 그 말은 한 장의 웨이퍼에 칩 사이즈 변동 없이 칩을 2000개 찍는데 공정 기술만 고도화하면 똑같이 어 2000개가 나오는데, 과거의 웨이퍼에는 2000개 전부 다 1기가짜리인데 이번에는 2000개의 다이가 전부 다 2기가짜리 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처 사이즈를 30% 줄였어요. 그래서 내가 20을 14로 줄였는데, 그러면 F 값도 10에서 7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들의 영악한 아이디어가 라인과 라인 사이, 요걸 이제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라인 스페이싱은 7보다 타겟한 7보다 더 어그레시브하게 가요. 대신에 실제 트랜지스터가 차지하는 면적은 덜 어그레시브하게, 덜 공격적으로 스케일링 다운 시키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설명할 요 이슈 사항들을 숏 채널 환경에서도 엔지니어들이 극복합니다. 칩의 트랜지스터 덴서티는 예상된 로드맵 따라 가지만 채널의 실제 물리적인 길이는 다운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반도체 스케일링 다운 이론에서 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반도체 소자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90나노텍에서 이 90나노미터라는 반도체 제조 공정명이 의미하는 바는 요 채널 길이 L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인 65나노에서는 실제로 채널 길이가 65냐? 아니에요. 한 70 정도예요. 그럼 45나노에서는 그럼 채널 길이가 그럼 45냐? 아니요. 60나노였어요. 32나노는 그러면 32냐? 아니요. 한 45 정도 했어요. 야, 30인데 45를 쓴다고? 그럼 말이 돼요? 요 라인 스페이싱을 더 어그레시브하게 줄인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이 미세 공정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해왔고, 롱 채널의 아이디어란 모스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계속 유지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딱 얘기 들어보면, 그럼 2나노는요? 3나노는요? 그거는 저렇게 계속 갈 수 있어요? 못 갔죠. 그래서 32 다음에 나오는 테크 어디 갔냐? 32 다음에 22나노에서는 더 이상 이런 플래너 벌크 모스펫 구조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핀 쉐입을 가지고 있는 핀팻. FET 동작 원리는 스테이 유지합니다. 근데 핀이라고 하는 물고기 지느러미 생긴 모양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폭은 위스는 네로우하고요. 하이트, 높이는 톨 합니다. 키가 크고 굉장히 좁은 마치 날씬한 연예인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형태의 채널 영역을 웨이퍼 위에다 만들어서
게이트도 하나로 관리가 안 되니 더블 게이트 구조로 가는 그런 디바이스 아키텍처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게 2011년에 처음 인텔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이거보다 훨씬 앞선 20년 전부터 이 연구는 시작됩니다. 20년 전이면 1990년 중반부터 시작했고 그 연구를 지원해 줬던 게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뭐 전쟁의 목적으로 쓰는 첨단 전자기기 기반한 무기 체제에서 훨씬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반도체 기술의 한계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인 스케일링 다운을 해오면 10년 내지 15년 뒤에 한계에 올 거고 그때 미국이 충분한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방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국방부가 문샷 프로젝트라고 하죠. 달에다가 우리가 총을 쏘면 뭔가 달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고 그 일을 이제 미국의 연구 중심 대학들이 출발을 해서 만들었던 기술이 핀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의 후반부에 어드밴스드 디바이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걸 공부하는지 좀 설명하려고 썰을 쭉 풀었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봅시다. 그러면 요 델타 L이 말이에요. 이 전체 채널 길이하고 비등비등한 수준이 된다라는 거는 요 채널 길이가 엄청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short입니다. short. 이걸 이제 작아진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국어를 잘해야 되고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해요. 채널 랭스는 short becomes short입니다. 자, shorter and shorter. 점점 채널 랭스 becomes shorter and shorter 되면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핀치 오프 되는 요 길이가요. 채널 길이의 상당한 수준의 comparable이죠. 영어 단어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comparable 해줍니다. 즉 델타 L is comparable to physical gate length L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트랜지스터의 전류 흐름 중에 핵심인 이 ID 셋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기 마지막 문단을 읽어봅시다. 델타 L이요. 상당하게 이거 못하다. significantly compared to L입니다. 델타 L이 L 수준에 인접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말은 델타 L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L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IDS, 즉 드레인 소스로는 전류는 결국에는 아주 미미하게 다소간 늘어납니다. 뭐와 함께 늘어나냐면 VD셋을 VD셋보다 키우면 즉 요 영역입니다. 요 영역. VDS가 VD셋보다 커지는 영역. 여기에서 ID셋이 아니라 세츄레이션 안 한다는 뜻이죠. IDS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 그 이유가 여기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줄여서 CLM이라고 뭐 쓰는데요. 요것도 전자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고려된 모스 FET가 들어간 어떤 앰플리파이어에서 뭐 출력단의 뭐 전압을 계산해 보세요. 개인이 어떻습니까? 뭐 온갖 시험 문제들을 풀어봤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회로 설계를 하고 회로 해석을 해야 되니 요런 현상을 람다라는 지표를 써서 원래 있는 식에다가 보정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컴팩 모델 연구하는 사람 중에 이런 물리 현상들을 어떻게 보정하지인데 그럼 IDS를 ID셋에다가 원래 값이 있는데 요건 이제 원래 이론적인 값이죠. 더하기 람다만큼 해서 요거를 곱한 성분이 플러스로 추가되니까 요만큼 늘어나는 거는 VD가 늘면 늘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벌어질 테니 더 크게 늘어날 테니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지표, 파라미터, 람다라 명명된 걸 붙여서 IDS는 람다에 대한 함수로 또 써봅니다. 뭐 회로 해석은 정말로 종이에다가 그냥 손으로 핸드 캘큘레이션 할 수 있고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싱을 둔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물리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을 확률이 높아서 이제 이걸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도대체 뭡니까? 보자. 뒤에 아니, 없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은 여기 말 그대로 채널의 길이가 모듈레이트 된다라는 건 변조된다는 뜻입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체인지예요, 체인지. 이 통신에서 이제 모듈레이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또 변하는 겁니다. 채널의 길이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변화한다. 뭐가 변하는 거예요? 요 델타 L이 변화한다는 뜻은요. 요 L하고 비슷하다니까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건 롱 채널 느낌으로 그린 거고 이걸 다시 숏 채널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M 플러스 M 플러스. 똑같은 전압이에요. 전압은 거의 변동 없이 그 채널 길이만 확 줄이면 요렇게
인버전 레이어가 전부. 요게 L이에요. 요만큼이 델타 L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얼추 비슷한 건 아니죠. 한 절반 정도 되죠. 이건 제가 그 옆에다가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봅시다. 요게 L인데요. 여기에 핀치오퍼가 생겨요. 이만큼이 델타 L이에요. 거의 얼추 비슷하죠. L이 델타 L하고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좁게 채널 랭스를 줄이게 될 때 요 X 방향을 따라 밴드 다이그램을 그리고요. 롱 채널일 때도 똑같이 요 X 방향을 따라 밴드 다이그램을 그려봅시다. 칸이 모자라서 잠깐 앞쪽으로 가서 좀 그려봅시다. 넓은 데 나가서. 그럼 롱 채널일 때는요. 올라가서 기울어진 다음에 핀치 오프 지점에서 확 꺾여서 내려갑니다. 엄밀히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볼록만 그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숏 채널일 때는 이 컨덕션 밴드지예요. 소스 채널, 여기 핀치 오프, 여기 드레인.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게 갈 겨를도 없이 그냥 쑥 떨어져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핀치 오프 되는 지점이겠죠. 요만큼이 엣지까지가 델타 L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고요. 이것도 상당히 여기 제가 후하게 그려준 거예요. 엄밀히는 뭐 이거 올라가다 그냥 쑥 떨어져야 돼요. 방금 내가 올라가다 쑥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IDS 값은 VDS가 늘면 전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느냐? 요겁니다. 요 힌트가. 여기 에너지 장벽. 소스에서 채널로 에너지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 아까 요 단어, 요 단어. 요거. 기억나죠? 여기 채널 장벽. 요거. 요 장벽은 사실은 채널이 이렇게 L이 충분히 길면 저 완전히 멀리 간 다음에 핀치오프도 생기고요. 그 다음 뭐 여기서 드레인잖아. 뭐 백날 가해보세요. 뭐 이렇게 막 떨어져도요. 얘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랭스가 충분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포텐셜 장벽은요, 영향을 안 받아요. 누구의? 트레인 전압을 높이고 높여도요. 이렇게 더 떨어지세요. 뭐 그래도 저 멀리에 딴 나라 이야기지 우리 소스 사이드 쪽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델타를 이만큼 잡았고 전체 채널 길이 이만큼 잡았어요. 자, 여기서 내가 드레인 전압을 좀 올려볼게요. 올린다는 뜻은 이미 이거 VD는 VD 셋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조금 더 올린 걸 제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VD가 VD 셋보다 월등히 커요. 이 말은 여기 전압 영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한번 뛰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미 이렇게 확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요 장벽이 영향을 받습니다. 장벽이 영향받는다는 거는 PN 접합 공부할 때 여기는 N 플러스고 여기가 P 타입 뭐 N형으로 바뀌어 있지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때 최소한 넘어야 되는 포텐셜 베리어가 낮아집니다. 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낮아지는 게 왜 생겼냐? 드레인 전압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널 길이가 충분히 길 때,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때는 채널 길이가 충분히 길 때는 내가 드레인 전압을 여기까지 낮췄다라고 하면 핀초포 여기까지 안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롱 채널이냐 숏 채널이냐를 이 물리전자 레벨에서 구분하는 핵심 원리는 potential barrier to electron from source to channel is affected or not 예요. by what? by drain voltage예요.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포텐셜 장벽이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 이 게임이에요. 이거를 정량화하면 그게 아까 말한 DIBL, 디블이라는 지표로 환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디블은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는 이게 다예요. 더 설명할 거 없고 다음에 내가 또 디블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설명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리뷰는 하겠지만 그때는 좀 숫자로 디블 평가 값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L이 델타 L 수준에 근접하게 되면 포텐셜 베리어가 무너지는구나. 무너진다는 이 표현은 collapse down 하는 거예요. potential barrier is collapse down. then 무슨 일이 일어나? 그 다음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 얼마나 많아요? 이거 N 플러스 영역이에요. 그 많은 전자가 우르르 디퓨전 되어서 채널로 쏟아져요. 누구 때문에? 드레인, 너 전압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나야가라 폭포로 돌아가서 갑자기 상류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나야가라 폭포의 폭포 높이까지 공사를 해서 더 높인 거예요. 드레인 전압을 높인 거니.
그게 이 게임이에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높이는 공사를 해서 더 높이고 있어요. 게다가 장벽은 무너지니까 댐 저 상류에서 물은 더 쏟아져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늘어나요. 오케이? 근데 폭포가 높아지는 의미 때문에 물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환경적으로 높이만 높아진 거예요. 환경적이라는 게 드레인 전압을 높였으니까 폭포의 높이가 높아졌다는 의미인 거고 그 높이하고 상관없이 상류층에 potential barrier from source to channel 그 녀석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가 확산의 원리에서 확 넘어오면서 이 전류값이 이렇게 와장창 늡니다. 이 늘어나는 거는 선형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측정해 보니 거의 선형이에요.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이에요. 단조 증가예요. 얘는 엄밀히는 리니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회로 해석하는데 그럼 그 복잡한 4차함수, 5차함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파워로 뭐 람다 값은 뭐 0. 뭐 x의 0.4승 이러면 그 계산 어떻게 해요? 손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토이 모델, 베이비 모델이 람다 하나 주고 그냥 전류가 모노토닉하게 증가하는 걸 모델링 해줄 뿐이에요. 그게 세드라 선생님 책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람다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왜 이게 모듈레이션인 건 알겠는데 왜 채널 랭스가 뭐가 바뀌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요 위에 요 그림으로 돌아오면 원래의 채널 길이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채널 길이죠. 그리고 충분히 긴 롱 채널일 때는 이 델타 L은 전체 채널 길이가 100나노다. 델타 L은 5나노, 3나노예요. 야, 내가 뭐 한 돈 100원 있는데 2원, 3원 없다고 100원의 가치가 훼손될 만큼 큰 오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채널 길이가 10나노예요. 근데 이 델타 L이 7나노예요. 이러면 이제 야, 내가 100만 원 들고 있는데 70만 원 내놓으라고? 왜? 뭐 이렇게 이제 반감이 들 만큼 충분히 큰 타격이에요. 큰 에러예요. 그러니 채널 길이가 사실상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다시 돌아와서 오늘 설명 진짜 장표 표지 빼면 2장 했다. 2장. 2장을 거의 3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모스 FE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싶었고 좀 힘주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배웠던 엠모스고요. 뭐 VT가 0보다 큰 인핸스먼트 모드의 전류 전압 특성인데 얘는 엄밀히는 아웃풋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인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ID, VD 플랫입니다. 자, 이때 게이트 전압을 뭐 어떤 일정한 값을 주고 뭐 하나의 커브를 측정하면 여기가 이제 VD 셋이 되겠죠. 이게 이제 VG 빼기 VT 값입니다. 이때 요 커브를 측정할 때 썼던 VG를 VG1이라고 하면 여기 VD 셋 1이고 VG1이 될 겁니다. 뭐 트랜지스터는 동일한 거니까 똑같이 VT로 쓸게요. 그다음 얘는 VG2를 인가했어요. 그러면 얘는 VD 셋 2 값이 VG2 빼기 VT입니다. 근데 VG2가 VG1보다 커서 VD 셋 2도 VD 셋 1보다 커요. 뭐 VG3는 얘보다 크니까 뭐 VD 셋 3 값도 VD 셋 3도 VD 셋 2보다 크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점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이어보면 네, VD 셋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G가 인크리징 키워가면서 VG 1, 2, 3, 4까지 전압을 바꿔놓고 내가 제작한 엠모스의 드레인 전압을 스위핑 전압을 막 증가시키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VG 값을 1볼트, 2볼트, 3볼트, 4볼트 줬는데 이렇게 2배를 주면 전류값은 2배로 늘고 전류값을 4배를 주면 전류값이 4배로 느느냐? 아니에요. 이걸 측정해 봤더니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요. VG가 더블이 되면 전류값은 더블의 제곱, VG의 값이 3배가 되면 전류값은 3배의 제곱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이래서 스퀘어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스퀘어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사실 반영이 된 ID, VD 플랫입니다. 아마 전자회로 때 배워서 커브 보는 눈은 있는데 이번 수업에서는 이를 직접 이번 수업에는 못하겠다. 모스 캐패시터만 우리 실습하는데 내년이 되면 뭐 남학생 중에 일본 군대를 갔다 오겠지만 4학년 수업에서는 모스 FET까지 제작할 겁니다.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내년 4학년 1학기 내가 하는 메모리 소자 수업에 모스 FET 만들 겁니다. 그때 이거 찍어 보세요. 아마 롱 채널로 만들 거니까 이거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직접 손으로 경험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했고 여기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이제 VD가 이렇게 증가해서 결국 VD셋까지 가는데요. 여기서 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까요? 왜 슬롭이 생길까요? 저항이면 그냥 쭉 가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면 안 돼요? 왜 이 저항의 값이 이렇게 바뀔까요? 이 높은 놈을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찾아보세요. 스케치 하듯이 해보면 결국은 기울기가 0에 수렴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다음 이건 스퀘어로를 유도하면 나오지만 아까 말한 대로 게이트의 전압을 1배, 2배, 3배 하면 왜 전류는 1배, 2배, 3배 제곱한 값에만 비례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물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질문들을 남깁니다.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인벌전 레이어의 전압과는 뭐 요 얘기부터 출발해가지고 뭐 바디 이펙트 얘기도 좀 하고 문턱 전압 요거 모스 캐패시티 할 때 다 유도했던 식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인벌전 레이어 전하량을 찾아서 뭐이 식들을 좀 뭐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나옵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요 리니어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구분돼. 오늘 이걸 내가 힘주어 설명은 안 했는데 아마 전자료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VDS가 VD셋보다 작으면 리니어 영역, VDS가 VD셋보다 높으면 세츄레이션 영역인데 사실 요 커브로 돌아오면 아까 요렇게 내가 점선 그었죠. VD셋 되는 지점만 딱딱 찾아가지고 그었는데 요 커브 기준으로 아이고 요 커브 기준으로 안쪽은 리니어 영역, 바깥쪽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마 BJT 공부할 때는 이런 아웃풋 특성 곡선에서 요 안쪽을 여기를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하고 요 바깥쪽은 뭐라고 했죠, 석천? 액티브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츄레이션 영역 단어를 BJT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모스에서는 요 오른쪽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BJT에서 세츄레이션은 이 모스 FET의 리니어 영역에 대응하는데 그 세츄레이션 2m에서 베이스로 쏴주는 게 일정하게 가서 소화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스퀘어로를 좀 상세하게 한번 유도를 해서 정말로 게이트 전압이 선형적으로 바뀌면 전류값은 제곱에 비례해서 바뀌는 걸 한번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네, 다음 내용은 이제 모빌리티. 이게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 게이트 옥사이드 하층부의 즉 웨이퍼 표면에서 전자가 움직여요. 우리가 과거의 반도체 물리 시간에는 벌크 세미컨덕터 영역, 어떤 부피를 가지는 반도체 영역 안에서 전자가 홀이 이동하면서 어떤 스캐터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모빌리티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했다면 지금은 표면이에요. 표면은 퍼펙트한 실리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댕글링 본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모빌리티가 좀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벌크 모빌리티하고 다른 개념인 이펙티브 모빌리티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벌크 차지 띠어리입니다. 이게 이제 스퀘어로가 틀렸다. 그 틀린 결과물은 너무 과대 포장해서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이 1암페어가 흘러요라고 하는데 실제 측정하면 0.8암페어밖에 안 흘러요. 그 갭이 왜 생기는지를 메꿔주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바디 이펙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문턱 전압, 모스 FET의 문턱 전압은 뭐 옥사이드의 두께, 바디 영역의 농도 뭐 이런 걸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건 공정하는 사람들이 제어하는 건데 사실은 공정하는 사람들이 VT 값을 만들어줘도 설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D램 이제 뭐 주변 회로를 설계를 하는데 야 우리가 쓰는 문턱 전압이 너네가 0.2V로 설정해줬는데 0.1은 안 돼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공정을 개발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뭐, 그 많이 쓸 것도 아닌데 못해요. 또 다른 이슈는, 야, 어떤 건 0.1V 문턱 전압, 어떤 거는 0.2V면 그 둘을 만약에 가까이 붙여서 뭐 설계를 해야 되는 회로 블락이면 그거는 우리 공정 못 해드려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도펀트를 아이언 플랜트 해가 치기에는 마스크 한 장 더 써야 되고 돈도 많이 들지만 공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문턱 전압을 가진 모스펫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우회로가 바디 효과입니다. 즉 모스 FET의 MOS의 그 S 영역에다가 전압을 외부에서 줘서 문턱 전압을 어드저스트먼트 적응시키고 바꾸는 방식인데 그 바뀌는 정도 이런 건 이제 센서티비티죠. 내가 설계한 문턱 전압 값이 스레스홀드 전압이 내가 인간 바디 영역의 전압에 의해서 얼마의 값으로 요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바디 이펙트 감마라고 하는 지표로 환산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이것도 살필 거고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는 람다라고 예고했고 이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채널 랭스에 대한 함수로 수식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엠모스 끝이고요. 엠모스를 이제 상보적으로 뒤집으면 피모스의 전류 전압이 나오고 마지막은 AC 특성에 대해서도 살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렉처 27번 내용도 얼추 다 끝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예고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